그날 저는 제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조차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얀 국화향이 목을 조여오는 장례식장. 막내딸 은지가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28. 아직 한창 피어날 나이였는데 말입니다. 발인 준비가 한창이던 그때였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하얀 봉투. 딸의 손글씨로 아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무너지는 건 편지를 읽고 난 뒤 딸의 방 서랍 속에서 발견한 그것을 보고 나서부터라는 걸. 제 이름은 김태수. 올해 71입니다. 평생을 시골 우체국 집배원으로 살았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35년을 한 동네만 돌았지요. 퇴직한 지는 6년째입니다. 아내 정순이와는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슬아의 자식이 셋. 큰딸 은희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아들 민수는 부산에 내려가 작은 식당을 합니다. 그리고 막내딸 은지. 은지는 저희 부부의 늦둥이였습니다. 큰애들이 중고등학생일 때 뒤늦게 온 선물 같은 아이였지요. 태수야 하나만 더 낳자.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내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던 게 어제 같은데 그 아이가 이렇게 먼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감정 표현도 서툽니다.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번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뭘 그런 걸 입에 담나. 다 알지 뭐. 그게 제 말버릇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고집이었는지. 2024년 5월 우리 집 거실. 아빠, 요즘 몸이 좀 이상해. 은지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자꾸 숨이 차고 계단만 오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젊은 게 뭘. 요새 애들 다 그렇다더라. 운동 부족이야. 아빠,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병원은 무슨. 그냥 푹 쉬면 나아. 병원비가 공짜야? 그때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내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당신 애가 아프다는데 왜 그렇게 말해요? 괜히 겁먹게 만들면 어떡해. 스트레스성이야, 스트레스성.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딸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 후로 은지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원래 밥을 잘 먹던 아이가 밥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을 하고 나가던 아이가 머리도 대충 묶고 나갔습니다. 은지야, 얼굴이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물으면 은지는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은지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절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응, 그냥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아빠가 알면 또 자책하실 거야.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은지야, 자니? 아, 아빠. 잠깐만요. 허둥지둥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왜요? 화장실 가세요? 방금 전화하던 거 아니야? 언니랑? 아, 응. 언니가 그냥 안부 물어봐서. 무슨 말을 아빠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괜찮다는데 뭐. 그게 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 제대로 물어봤어야 했는데. 2024년 7월. 은지는 회사를 자주 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반차 썼어요. 으이구, 쉬엄쉬엄해. 젊은 게 왜 그렇게 몸이 약해. 제 말에 은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은지 요새 이상해요. 밤마다 우는 소리 들려요. 설마.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진짜예요. 어젯밤에도 훌쩍거리는 소리가.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애들이 다 그렇게 살아. 저는 계속 외면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2024년 9월 은지의 방. 어느 날 은지가 외출한 사이 아내가 딸의 방 정리를 했습니다. 태수 씨, 이것 좀 봐요. 아내가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아내가 쓰레기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병원 진료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지가 병원 다니고 있었어요? 진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 저는 영수증을 보고 또 봤습니다. 8월에만 5번이나 병원을 갔더군요. 당신 은지한테 물어봐야 해요. 물어봐야지. 하지만 저는 그날도 묻지 못했습니다. 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딸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여서 은지야, 저녁 먹자. 아빠, 전 괜찮아요. 그냥 좀 누울게요. 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제가 겁쟁이였던 겁니다. 2024년 11월 12일 새벽 4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 은지 언니예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은지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응급실? 무슨 일이야? 은지가 집에서 쓰러졌어요. 빨리 오세요. 저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택시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우리 은지가.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전 아빠입니다. 제 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심정지요? 현재 심폐소생술로 맥박은 돌아왔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딸이 28밖에 안 됐는데. 아버님, 환자분 병력을 확인해 보니 이미 6개월 전부터 심장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확장성 심근증 진단을 받으셨더군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6개월 동안 혼자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까?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을까?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버님. 의사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순간 제 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비명도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도 그 무엇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나 내일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그게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게 딸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은 하얀 국화로 가득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딸의 친구들이 와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큰딸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의 눈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은희야, 은지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아빠, 왜 혼자 아팠을까 왜? 은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여가 준비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장례 지도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 딸의 손글씨로 아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인께서 입원하셨을 때 간호사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발인 전에 아버님께 꼭 전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한참을 그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작고 둥근 글씨. 딸이 어릴 때부터 쓰던 그 글씨체 그대로였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제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겠죠. 아빠가 이 편지를 읽고 저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알아주세요. 저는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아빠, 사실 말이에요.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빠가 모르는 일. 아빠, 작년 겨울 기억나세요? 아빠가 보이스피싱 당했던 거. 사기업체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준다는 그 말을 믿고 4천만 원을 보냈던 거. 아빠가 그때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저도 다 봤어요. 내가 멍청해서 평생 모은 돈을 아빠가 매일 밤 혼자 우시는 걸 저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요, 아빠. 저 그 돈 다 갚았어요. 뭐?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저 그 돈 다 갚았어요. 아빠가 경찰서 갔을 때 사기범들이 검거됐다고 들었죠? 그래서 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사실은요,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은행 담당자한테 부탁해서 제 통장에서 4천만 원을 찾아서 아빠 계좌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절대 아버지한테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경찰이 돈을 찾아줬다고 해주세요. 담당자분이 처음엔 거절하셨는데 제가 계속 부탁드렸어요. 아빠가 그 돈 때문에 밤마다 잠도 못 주무시는 걸 봐서 저도 너무 괴로웠거든요.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4천만 원. 딸이 대학 졸업하고 5년 동안 모은 돈이 전부였을 겁니다. 으억.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빠, 돈을 갚고 나니까 제 통장엔 거의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주말에도 일했어요. 아빠는 제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죠? 사실은 일하러 간 거였어요. 그렇게 1년을 버텼어요. 그런데요, 제 몸이 말을 안 들었나 봐요. 병원 가니까 심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셨죠? 라고 물으시길래 그냥 웃었어요. 아니야. 저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딸이 제 때문에, 제 어리석음 때문에 아빠 병원비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치료를 계속 받을지 고민했어요. 병원비 쓰려면 또 일을 더 해야 하는데 그럼 몸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요, 아빠 얼굴 생각하면 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은지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빠가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버텼어요. 조금만 더. 편지의 글씨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빠, 제가 입원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빠를 따로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막았어요. 아버지한테는 말씀 안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보호자분께 알려야 하는데. 제발요. 우리 아빠가 알면 평생 자책하실 거예요. 저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약속받았어요. 절대 아빠한테는 말 안 하시겠다고. 은지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아빠가 사기당한 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계속 자기 자신을 탓하셨잖아요. 내가 멍청해서,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아빠를 지키고 싶었어요. 아빠의 마음을, 아빠의 자존심을, 아빠의 남은 인생을. 으아악. 저는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빠, 혹시 제가 떠나고 나서 아빠가 자책하실까봐 겁나요? 내가 딸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실까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요. 아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아빠를 도운 것, 아빠 옆에 있었던 것, 저는 행복했어요.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아빠가 제 머리 쓰다듬어 주실 때마다
아빠가 은지야, 밥 먹자 하실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어요.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아니,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아빠, 제 방 서랍 맨 밑에 하얀 봉투가 하나 있어요. 꼭 열어봐 주세요. 그 안에 제 진짜 마음이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은지 올림. 편지를 읽고 난 저는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들어와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으악. 나도 읽어봤어요. 으악. 우리 부부는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딸이 쓰던 책상, 딸이 입던 옷들, 딸의 향기.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밑 서랍에 하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USB 하나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제 진짜 마음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마지막 영상, MP4.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제 얼굴 보면서 우시면 저도 울까봐.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요. 딸은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제가 아파서 미안해요. 아빠 걱정시켜드려서 미안해요. 사실은요, 제가 편지에 다 쓰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보이스피싱 당한 그날, 저 집에 있었잖아요. 아빠가 전화 받으시는 거 옆에서 들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리는 게 다 느껴졌어요. 전화 끊고 나서 아빠가 주저앉으시는 것도 봤어요. 어떡하지. 아빠 혼잣말도 다 들었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아빠가 마루에 혼자 앉아서 울고 계시는 걸 봤어요. 아빠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평생 우리를 지켜주시던 아빠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저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은 제 시도 육의 속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아빠를 지켜야겠다. 아빠가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저도 다 알아요. 아빠 입고 싶은 옷도 못 입으시고 아빠 먹고 싶은 것도 못 드시면서 저희한테 다 주셨잖아요. 이제는 제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딸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돈 갚는다고 힘들었지만 후회 안 해요. 밤새 일해서 피곤했지만 후회 안 해요. 제 몸이 아팠지만 후회 안 해요. 왜냐하면요.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얼굴이 편해지는 걸 봤거든요. 경찰이 돈을 찾아줬대.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빠 표정 기억나세요? 정말이야?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표정 보는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잘했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처음엔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빠를 도운 것, 아빠 옆에 있었던 것 하나도 후회 안 돼요.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요. 제가 떠나고 나서 아빠가 저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돼요. 내가 딸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사기만 안 당했어도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 영상 남겨요. 딸이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빠는 평생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는 행복한 딸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딸이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진짜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고맙고 미안해요. 딸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웃으면서 사세요. 제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은 검게 변했지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으아악,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울음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의 책상에 앉아 딸이 쓰던 물건들을 만져봤습니다. 은지야, 딸의 이름을 부르면 방 안에 딸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딸은 이제 없습니다. 아내는 매일 딸의 사진 앞에 앉아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먹어라. 아내의 목소리는 늘 떨렸습니다. 큰딸 은희가 주말마다 내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응. 아빠, 은지 걱정 많이 하시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후회였으니까요. 2025년 1월 은지 49제. 49제를 지내는 날, 절에 가서 연불을 올렸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효심이 지극하셨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주님, 고인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고인께서 원하시는 건 남은 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겁니다. 스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에서 나와 저는 아내와 함께 은지가 좋아하던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가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잖아요. 응, 우리 은지 말대로 살아요. 그게 은지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 아닐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야지.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2025년 11월 은지 기일.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딸의 사진에 절을 합니다. 은지야, 아빠가 왔다. 그리고 딸이 좋아하던 차를 올립니다. 방 안에는 딸이 남긴 편지를 액자에 넣어 걸어뒀습니다. 아빠,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제목까지요.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그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은지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눈물이 납니다. 은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봤더라면, 제가 딸의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랬다면 딸이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괜찮아요라고 할 때, 그게 정말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자식이 웃을 때, 그 웃음 뒤에 숨은 눈물도 봐야 한다는 걸, 자식이 말하지 않을 때, 그게 더 큰 신호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부모님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오늘 당장 안부를 물어보세요. 요즘 어떠니? 힘든 일은 없니? 아빠한테 말해봐. 그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대답할 때 눈을 보세요. 말보다 눈이 더 많은 걸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빠, 울지 마요.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찢습니다. 아빠의 삶을 지키려고 제 삶을 조금 내려놓았어요. 은지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구나.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이 이야기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때? 힘든 일 없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해야 합니다. 관심은 표현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